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봄 같던 날씨가 하루 만에 제철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도 날씨만큼 다이나믹했습니다. 의대 정원 논란, 복잡한 정치권, 국가대표 축구팀의 진로에 대한 회견도 있었고요. 북한의 형제국과 우리나라가 수교를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소식과 함께 이슈를 분석하는 뉴스9. 첫 소식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움직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전국 총궐기 대회를 열었고 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결의했다는데 먼저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 교육 훼손된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의사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의대 교육 부실화와 국민 건강권 침해를 일으킬 거라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연히 항거에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 집회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11곳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2월 6일은 대한민국 의료 사망 선고일입니다. 전공의들은 공식적인 집단 행동 대신 개별 사직이란 우회 방식을 택한 모습입니다. 유튜브에 공개 사직을 밝힌 인턴 의사에 이어 전공의 협의회장이 SNS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원광대병원 전공의 7명도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2분 계시고요. 재활학과가 1분 계시고 응급학과가 4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은 동맹 휴학을 결의했습니다. 각 학교 의대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후 동맹 휴학 착수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집단 움직임의 분수령은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1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정부도 비상입니다. 의사단체가 집단 행동을 하면 민간인이 군 병원에 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국군 수도 병원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전국의 군 병원은 모두 13곳.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해 보건복지부는 군병원에서 민간인이 응급치료를 받는 방안을 이미 국방부와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군병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력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정상적인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의사를 보조해 수술 등을 지원하는 임산 전담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투입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PA 간호사는 전국에 10,000명 이상 활동 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또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도 제시했습니다. 빅5 같은 경우도 30에서 40% 의료진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병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북한이 형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나라와 수교를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아무런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수교에는 K-팝도 한몫했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이채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외교수장으로 처음 쿠바를 방문한 윤병세 장관은 내실 있는 회담을 했다며 수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이긴 합니다만은 후속 협의도 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또 교류도 증대해 나가면서. 하지만 북한 김영철이 쿠바를 찾아 김정은 친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해 공작으로 결실을 보진 못했습니다. 지난 2000년 공식 수교 교섭을 첫 제안한 뒤 코트라 무역관 설치와 영사관계 제안으로 이어진 한국의 20년 외교수건은 어젯밤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수교전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의결 때도 국무위원들은 전자화면 대신 종이로 인쇄된 안건을 보고서야 알게 됐고 미국에도 12시간 전에 알릴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박진 외교장관이 남미에서 열린 국제회의 때 쿠바 고위급과 세 차례 회동하면서 물꼬가 다시 트였는데 특히 현지 팬클럽 규모만 10,000명에 달하는 한류 콘텐츠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방문이 증가하고 쿠바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가장 크게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국이 서로 상주 공간을 개설하는 후속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수교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쿠바였습니다. 1990년대 시작했던 북방 외교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한데 한중 수교 버금가는 충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수교 55주년을 맞아 평양을 찾은 쿠바 대표단을 김정은이 직접 반깁니다. 모란봉 악단의 축하 공연까지 열릴 정도로 극진한 환대가 이어졌고 김일성, 김정일이 쿠바 지도자 카스트로 형제를 만나던 장면으로 양국 결속을 선전했습니다. 상봉하시는 역사적 화폭들이 무대 배경에 정중히 모셔지자 장례는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64년째 쿠바의 형제국을 자처해온 북한에겐 이번 수교가 1992년 한중 수교 못지않은 외교적 충격을 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으로선 상당한 정치적,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외교 라인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코트라가 아바나에 설립이 됐을 때 그리고 윤병세 장관이 아바나를 방문했을 때 당시 북한 대사들이 굉장히 평양으로부터 추궁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결과적으로는 쿠바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쿠바로 하여금 북한도 국가, 한국도 국가이기 때문에 선택지에 있어서 좀 쉽게 선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난으로 재외 공간을 대거 철수시켜 40여 곳만 남겨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북한의 형제국이라는 쿠바가 우리와 어떻게 공식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건지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그야말로 전격적인 수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재작년 뉴욕 유엔 총회 때만 해도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요청한 면담을 쿠바가 거부했습니다. 그 뒤 쿠바 측에서 비공개 만남을 제안해 왔는데요. 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을 의식해왔던 쿠바 스스로가 최근에 인식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외교부 내부에서도 소수의 관계자만 알고 있었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물밑에서 아주 속전속결로 이렇게 진행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쿠바 측이 보안에 민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에도 서명 12시간 전에야 알렸다고 하죠. 통상 이런 발표에 쓰는 엠바고, 즉 보도 유예도 없었고 수교가 확정된 뒤에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일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 갑자기 뉴스가 나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수교를 하자 했었는데 쿠바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지금입니까? 네,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걸로 보입니다. 이 쿠바는 지난 2021년 물가 상승률이 150%를 넘는 등 최근까지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대로 고꾸라졌는데요. 코로나19로 주된 외화 수입원인 관광 산업마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잇따르고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 기후변화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 외교를 통한 국제 협력이 아니고서는 출구를 찾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류도 한몫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쿠바에서 한국 드라마를 처음 방영한 게 2013년인데요. 그 뒤로 한국 음식,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현지 한류 팬클럽만 10,000명이 넘고 코로나 이전까진 한국에서도 해마다 14,000명 정도가 쿠바 관광을 가는 등 이 양국의 문화 교류는 활발했습니다. 쿠바식 사회주의는 달라요. 북한식 사회주의하고는. 일반 대중들의 문화적인 행태를 갖다 규제하고 검열하고 이런 국가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낭만적인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류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자, 가장 궁금한 게 그럼 북한의 형제국이었는데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쿠바와 북한은 여전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냉전 시대의 반미 노선으로 뭉쳤을 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김일성 주석과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 같은 이런 혁명 1세대 때의 동지의식은 이미 많이 옅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쿠바가 북한과의 의리보다는 한국과의 실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일단 외교 관계는 수립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방해가 들어오면 실무적인 협의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외교 성과를 하나 얻었다, 그리고 새로운 카드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홍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이 일본과 국교를 열 수 있을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윤동빈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양국이 새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기시다 가카로 호칭한 위로 전문을 보냈는데 이번엔 최고 수뇌부에서 외교 관계 개선에 대한 담화가 나온 겁니다. 김여정은 두 나라가 악화 관계가 된 건 양국 관계에 아무 관련이 없는 핵미사일 문제를 일본이 계속 거론했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정당 방위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납치 관계를 걸림돌로 삼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은 데 대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김여정은 또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한밤중에 모여 몇몇 의원들의 공천 문제를 상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참석자들은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였다고 하지만 공천이 한창인 민감한 시기라 파장이 큽니다. 누가 참석했고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공개 심야 회동은 지난 13일 저녁 이재명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졌습니다.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김윤덕 조직 사무부총장은 물론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김영진 대표 정무조정실장, 박찬대 최고위원뿐 아니라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 대표 측근 의원들입니다. 이 자리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명계 노웅래 의원의 공천 배제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 중인 기동민, 이수진 의원의 컷오프 여부도 논의됐지만 이 대표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 공천 최대 현안인 친문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컷오프 또는 험지 출마 방안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무 보고에 불과하다며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컷오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회동 참석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참석 자체를 부인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도 해당 모임에 대해 잘 모른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 대표가 참석한 심야 회의 때 언급된 당사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비판합니다. 민주당 안팎의 반응은 장세희 기자가 전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해 불출마를 종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원로들은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도팀 등 정체 불명의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다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 심야 회동 사실이 알려지자 비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공관위가 허수아비인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시스템 공천이 완전한 거짓말이 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회동에서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노웅래 의원은 명백한 밀실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은 회동 사실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채널과 소통과 이해를 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정식 라인 무시하고 비선 동원하면서 민주당의 공천을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현역 하위 20% 통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야회동 논란이 반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을 취재하는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와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를 보면요. 참석자들 대부분은 난 참석 안 했다,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예, 이재명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모임의 성격이 통상적인 당무 보고를 위한 자리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을 하지 않은 거죠. 또 일부 의원의 경우 처음 취재할 때는 참석 사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당수는 전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비선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 그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의 부인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던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 분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 대표가 측근 의원들과 좀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예, 이 회동에 참석했던 한 의원이 제기한 설명을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모이는 일종의 사랑방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총선을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을 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공유한 것뿐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런데 참석자 몇면을 보면 이 대표를 포함해서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 또 공관위에서 활동하는 김병기 사무부총장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교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인사들이죠. 여기에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달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 문제를 놓고 이재명 대표와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공천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세들이 다 있다 보니까 뭐 이분들이 해명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도 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공천 문제에 있어서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는 예비 후보, 그 가운데서도 비명계 현역들, 소위 비선 논의로 제 식구를 챙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자부한다고 하는 시스템 공천은 결국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신뢰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동에서 컷오프가 논의됐다는 의원들, 비리 혐의 재판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각종 혐의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역시 검찰 탄압의 희생자다, 이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앞서 보신 노웅래 의원도 검찰 공화국의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회동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노 의원의 경우에는 돈봉투 소리가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재판에 나가서는 합법적인 후원금이라며 말을 바꿨다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탓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후보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이 대표와 측근들 역시 이 부분을 알고 이 부분을 인지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묘안 숙고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는 다르다, 이게 지금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뭐 선거 결과가 말을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야의 공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수 후보를 추가로 발표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 등을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명계로 꼽히는 고민정, 송기현 의원 등 10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아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민의힘이 험지로 꼽히는 수원벨트 5곳 가운데 3곳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수원갑의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병의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 수원정엔 이수정 교수가 후보로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의정부가 뵌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이 용산 출신으론 처음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규모는 어제와 같은 25명이었습니다. 분당을 해 신청한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단수 명단에서 빠져 김민수 대변인과 경선이 예상됩니다. 사람이 아닌 제도 중심으로 시스템 공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현역 7명을 포함해 10개 지역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고민정 의원과 송기현 의원이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 을과 강원 원주 을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해 갑과 을에서도 현역 민홍철, 김종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원내대표도 서울 서초을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선 지역 14곳 가운데 서울 양천갑에선 친문 황희 전 장관과 친명 이나영 예비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논란의 소지가 없는 그런 지역들부터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강남 을에, 노정면 전 YTN 기자는 인천 부평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보신 것처럼 단수 공천 지역이 늘면서 여야의 대진표도 하나둘 채워지고 있습니다. 공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인천 계양을의 소위 명룡대전도 성사됩니다. 윤곽이 드러난 주요 격전지 오현주 기자가 분석합니다. 22대 총선 대진표가 가장 먼저 확정된 곳은 한강벨트의 서울 광진을입니다.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 현역인 고민정 의원도 단수 공천됐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746표, 2.5%포인트 차로 신승했는데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오 전 의원이 대리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른바 낙동강벨트 대진표도 나왔습니다. 중진을 앞세워 탈환하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현역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경남 양산을에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단수 공천돼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삼선의 김태우 의원과의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며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공천이 확정되면서 명룡대전이 사실상 성사됐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 공관위원들께 잘 설명드리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다 민주당을 탈당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경기 남양주 병해, 이 대표 의혹을 다룬 책을 쓴 장영하 변호사는 성남 수정에 각각 공천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앞서 같이 가기는 어렵다고 했었죠.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와 대립해온 정의당 출신 인사의 입당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제3지대 소식 이태희 기자가 모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연단에 오르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원내 3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국 신당과의 연대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역구 외에 비례대표 선거도 민주당과 연합하라 하시면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가치관이 다른 인사들의 합류로 파열음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의 출근길 시위를 옹호해온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이 알려지자 당 홈페이지엔 용납할 수 없다는 지지 철회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입당을 막을 수 없었다면서도 대표 권한으로 당직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소 이런 결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결국 이 통합의 길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로 결론낸 상태. 정당 보조금 지급 기준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20배가 넘는 보조금을 받게 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이원욱 의원은
양 의원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며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여겨 합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1년 만에 경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감독 경질로 의견을 모았고 정몽규 축구협회장 결정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반성이 아닌 선수들 갈등을 경기력 저하의 이유로 밝혀서 축구팬 공분을 샀습니다. 먼저 이다솜 기자입니다. 자신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감독 경질로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아시안컵 준비 소홀을 비롯해 선수 발굴 의지 부족과 국민을 무시하는 근무 태도 등을 지적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1시간가량 회의에 참석한 뒤 퇴장했는데 자기 반성은 없었습니다. 전술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되레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불화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경기력에 영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일부 축구팬들은 시위를 통해 감독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위약금 등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어제 날씨가 마치 봄 같았죠. 하루 새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더니 눈비까지 몰아쳤습니다. 속초 등 영동 지방은 폭설로 차량 운행이 어려울 지경이었는데요. 서울 연남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곽승환 기자, 날이 저물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네, 이곳의 현재 기온은 영상 1도입니다. 눈과 비는 그쳤지만 차가운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종종 걸음으로 귀갓길을 서둘렀습니다. 네, 어제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오늘 약간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 아까 눈도 많이 내리고 비도 와서 너무 추웠어요. 오늘 수도권 날씨는 변덕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는 점심 무렵 눈비가 섞어 내렸고 점차 한방눈으로 변했습니다. 3시쯤엔 언제 그랬냐는 듯 눈이 그치고 해가 났지만 기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인천 영하 3도, 파주 영하 5도, 대구와 광주는 각각 영하 1도와 영하 2도라고 예보했습니다. 강원도에는 폭설이 쏟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 대부분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속초엔 아침부터 20cm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 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제설 작업이 늦어진 교외 주택가는 차량들이 눈에 파묻혀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강원 지역과 경북 북부, 산간 지방은 오늘 밤 늦게까지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기온까지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연남동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영흥도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이 연륙구 아래 창고에서 불이 나서 다리 아래에 설치된 전력 케이블이 손상된 건데요. 정전이 저녁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섬 주민들 일상은 멈춰섰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영흥 버스터미널 인근 삼거리에 모든 신호등이 꺼져 있습니다. 거리의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 중인 선착장 옆 횟집엔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하나 없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데 펜션도 컴플레인 들어오고 또 식자재들은 다 높고 정말 피해가 많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마련한 임시 대피소에 모여 몸을 녹이고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국에 밥 주고 담요 줘서 난 불불불 떨고 있다가 와서 담요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살아나더라고. 약 3,800가구가 사는 인천 영흥도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긴 건 오늘 새벽 2시 30분쯤. 갑자기 TV가 꺼져요. 한 2분 있다가 CCTV가 다 꺼져서 문 열린 거하고 밖으로 나왔더니 이미 저 밑에서 불이 바짝바짝한. 영흥도로 연결되는 전력 케이블이 선제대교 아래 창고에서 난 불로 손상된 겁니다. 불은 5m 높이에 있는 다리로 옮겨 붙었는데 이곳에 설치된 전력 케이블과 통신선까지 태웠습니다. 전기는 불이 난 지 16시간 만인 저녁 6시 응급 복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대낮에 흉기를 들고 서울 도심을 활보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군복 차림의 남성은 카페 문을 흉기로 여는가 하면은 주차된 오토바이를 부숴서 경찰이 코드 제로를 발령할 정도였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상황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골목길을 활보합니다. 손에는 섬뜩한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흉기로 카페 문을 열더니 주문대에 위협적으로 내려놓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곤 지갑을 두고 왔다며 흉기를 들고 되돌아갑니다. 위협적인 그런 느낌이었고 일단 처음에는 처음인지는 몰랐는데 흉기여가지고 놀랬고.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지난 11일 낮 12시쯤 서울 은평구 먹자골목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도 60cm 3단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내리쳤습니다. 오토바이 우리 시간대인데 뺑기름 하나 깨졌어요. 26,000원인가 붙여왔다고 하더라고. 흉기 난동 우려에 경찰은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명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냥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갖고 나가봤더니 경찰 한 3만 명인가 하고 가표 이쪽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같아요. 경찰은 A씨를 응급 입원시키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전남 해남 앞바다의 전복 양식장에서 작업하던 배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파도의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며 전복 양식장 주변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경비정 앞에는 조그만 어선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이 어선에는 외국인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오늘 낮 1시쯤 갑자기 배가 뒤집히며 모두 바다에 빠졌습니다. 외국인 3명은 구조됐지만 함께 구조된 한국인 2명은 숨졌습니다. 70대 여성 1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 측에서 심정지 환자 2분을 응급처치 중에 있었고 구급대원이 인계받아서 2분을 각각 CPR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비함정과 헬기 등 장비 15대와 해경 특수구조단 등 인력 16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해남 앞바다에는 오늘 오후 1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 지금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전복 양식장 관리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안 감시 임무를 하다가 발견을 했죠.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해경은 구조된 생존자들이 안정을 되찾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혹을 때려다 더 단단하게 붙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들의 시험을 부인과 힘을 합쳐 도와준 일 기억나실 겁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2심 재판부에 미국 교수가 별거 아니라고 한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서 무죄를 기대했는데 이 답변서가 오히려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재민 기자가 전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미 조지 워싱턴대 교수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들의 미국 대학 시험을 대신 쳐준 부분을 유죄에서 무죄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는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2차례 퀴즈의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회심의 반전 카드가 될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론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심 재판부가 답변서 중 다른 부분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맥도널드 교수는 온라인 시험을 여럿이 준비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테스트지만 대리 시험은 부정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2심 재판부도 대리 시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공개를 계기로 AI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 부자 순위가 변했습니다. AI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건데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 송무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세계 30대 부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 주가가 1년 새 3배 넘게 오르면서 지분 가치도 60조 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는 인공지능의 두뇌로 사용되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Our technology now is powering every industry from, of course, entertainment to computing and healthcare to climate technology to self-driving cars. 올해 들어서도 엔비디아 주가는 50% 가까이 급등해 기업 가치가 구글을 넘어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 3위까지 치고 올라온 겁니다. 사무실 공유 기업인 위워크 투자로 20조 원의 손실을 입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AI 덕에 한숨 돌렸습니다.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업체 ARM의 주가가 최근 며칠 새 90% 넘게 폭등하면서 5조 원을 만회한 겁니다. I think there's certainly a significant amount of premium that's baked into to ARM. AI 열풍은 우리 증시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용 메모리 반도체 HBM을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1년 새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한 장비업체도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미국 슈퍼볼 우승팀을 축하하기 위해 100만 명이 운집한 행사장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상자가 30명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총격범을 제압하기 위해서 몸을 날리고 부상자를 응급조치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올해 슈퍼볼에서 우승한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구단주와 코치 등이 퍼레이드 차량 위에서 박수를 받으며 행진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던 순간 갑자기 총성이 연이어 울리고 사람들은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유니언역 서쪽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퍼레이드 종착지였던 이곳에는 100만 명 넘는 축하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As we headed in the direction where we heard what we thought were fireworks, about after a minute or so of walking, there was a crush of people running towards us. 이 사건으로 현지 라디오 방송국 진행자 1명이 숨졌고 29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6세에서 15세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The one word I would just use to describe what we saw and how they felt when they came to us was fear. 현장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던 3명이 체포됐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시민들이 몸을 던져 용의자를 체포하고 부상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도 성명에서 미국의 단결 정신이 다쳤다며 총기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단원 김홍두가 그린 금강산 명경대입니다. 반듯하게 깎아지른 높이 90m 선돌이 경대를 닮았습니다. 에워싼 봉우리들은 시왕봉, 죄인봉, 지옥문, 극락문입니다. 사람들이 명경대를 쳐다보는 배석대까지 저승의 서사를 이루었습니다. 죽어 저승에 오니가 배석대에 엎드리면 지은 죄업이 명경대에 비칩니다.
그래서 업경대라고도 하지요. 그걸 보고 10명의 재판관 시왕이 지옥행과 극락행을 판가름합니다. 절에서는 이렇게 사자 등에 올려놓고는 언행을 조심하라고 깨우칩니다. 현대판 업경대가 있다면 바로 법정이겠죠.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한 조국 전 장관이 광주 시민의 고난을 자신과 가족에 비유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면서 광주의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이해하게 됐다. 그가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피부로 이해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는 입시 위조 비리를 민주화 운동과 나란히 높였습니다. 자신의 행보가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믿는 걸까요? 그는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관계 판단은 그걸로 끝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리만 따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무고하답니다. 예전에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다고도 했습니다. 굳이 다리를 불살을 필요가 있을까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즐거워하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풍경입니다. 뇌물사건 재판을 받는 노 의원도 무도한 검찰 독재 운운하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울산 선거 사건으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은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대표가 여러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적 성찰의 시인 구상이 고백했습니다. 저승의 관문, 신령한 거울 앞에서 나의 참모습과 마주해야 하니 이 일을 어쩌랴. 그의 시를 빌리자면 세상에는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혀 스스로 만든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많습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굴레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로 보인다고. 2월 15일 앵커 칼럼 오늘 업경대를 들여다보라였습니다. 눈비와 함께 계절은 하루 만에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자정까지도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 경상권 해안과 제주는 눈과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일부 경북동 해안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내일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안가와 제주는 초속 20m 이상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춘천이 영하 5도, 안동이 영하 4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7도, 광주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